한 도시가 2600년 넘게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거대한 제국을 거쳐왔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스의 식민지에서 시작해 로마의 영광을 누리고 비잔틴의 찬란함을 경험한 뒤 오스만의 심장부가 되었던 도시 말이죠. 이 도시는 단순히 세월을 견딘 게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직접 만들어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좁은 물길 양쪽에 걸쳐 서 있는 이 도시는 지리적 위치만으로도 운명을 타고났죠. 수없이 많은 포위와 정복, 파괴와 재건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이스탄불이 되었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약 620년경 메가라 출신의 그리스 탐험가 비자스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 그는 델피의 신탁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신탁은 암호 같은 조언을 내렸죠. 눈먼 자들의 땅 맞은편에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비자스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시아 쪽에는 이미 칼케돈이라는 정착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분명히 더 나은 입지를 가진 유럽 쪽을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연 항구를 갖추고 해협을 내려다보는 완벽한 위치를 외면했다니 정말 눈이 먼 것 같았죠. 비자스가 선택한 곳은 삼각형 모양의 반도였습니다. 여기에 그는 비잔티온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세웠어요. 바로 현대 이스탄불의 고대 조상이죠. 전설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도시가 전략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정착지는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천연 항구는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였죠. 도시는 전형적인 그리스 도시 국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신전들이 서 있었으며 활기찬 시장이 열렸고 견고한 성벽이 도시를 보호했어요. 비잔티온의 운명은 고대 세계의 권력 다툼에 따라 요동쳤습니다. 기원전 513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기원전 5세기 후반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군대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렸죠. 명목상의 독립은 기원전 2세기 로마 공화국의 확장과 함께 사실상 끝났습니다. 도시는 이후 라틴어식 이름인 비잔티움으로 불리게 됐어요. 제국의 광대한 영토 중 일부가 되었지만 어느 정도 지역 자치권과 그리스적 정체성은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서기 193년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수많은 내전 중 하나에서 비잔티움은 잘못된 편을 선택했어요. 결국 승리자로 등극한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의 분노를 샀죠. 세베루스는 196년 도시를 포위해서 함락시킨 뒤 복수심에 불타 방어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시는 잠시 아우구스타 안토니나로 개명됐다가 곧 비잔티움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세베루스는 파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로마식 격자 구조로 재정비했죠. 포럼과 공중 목욕탕, 경기장을 건설했고 최초의 히포드롬도 세웠습니다. 전차 경주를 위한 이 웅장한 경기장은 이후 수세기 동안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가 됩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역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은 324년에 찾아왔어요. 또 다른 내전 끝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등극한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했던 콘스탄티누스는 동부 지역을 통치할 전략적 행정 중심지가 필요했어요. 그는 고대 비잔티움을 선택해서 제국의 새 수도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기 330년 도시는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이 이름은 앞으론 1600년 넘게 이어질 거예요. 새로운 설계자들은 옛 그리스 도시를 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경계를 넓혀서 반도 전체를 포함시켰죠. 서쪽 측면에는 새로운 성벽이 세워졌어요. 물로 자연스럽게 보호받지 못하는 유일한 면이었거든요. 이 성벽 안에 웅장한 대로들과 공공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진정한 제국의 수도 모습이었죠.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을 위해 거대한 궁전을 지었어요.
그는 또 세베루스가 만든 히포드롬을 확장해서 더 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히포드롬은 도시 생활의 중심이 됐죠. 사람들은 악명 높은 전차 경주를 보러 이곳에 모여들었어요. 경쟁하는 서커스 파벌인 블루스와 그린스가 주최했던 경기들이었습니다. 황제 자신도 자주 황실 관람석에 앉아서 대중을 위한 장관을 관람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이름뿐 아니라 자신이 세운 웅장한 포럼을 통해서도 도시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중앙에는 자신의 동상이 세워진 기념비적인 기둥이 솟아 있었죠. 하지만 아마도 그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일 겁니다. 이는 콘스탄티노플이 새로운 신앙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가 되는 토대를 마련했어요. 4세기 말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강력한 총대주교의 거점으로 자리를 굳혔죠. 동방교회의 수장이자 로마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어요. 이로써 동방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된 겁니다. 서기 395년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동서로 분열됐을 때, 그리고 476년 서로마가 붕괴했을 때도 콘스탄티노플은 계속 번영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제국의 수도로서 말이죠. 6세기로 접어들면서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 치세의 도시는 절정에 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고 인구는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아르메니아인, 시리아인, 그리고 제국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혼합체였죠. 그런데 532년 유스티니아누스는 대규모 반란에 직면합니다. 니카 폭동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차 경주 파벌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어요. 빠르게 도시 전역의 황제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으로 번졌죠. 콘스탄티노플의 많은 지역이 폭도들에 의해 불길에 휩싸였고 오래된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도 불타버렸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잔인하게 반란을 진압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사후 추정에 따르면 약 3만 1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니카 폭동은 대규모 재건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될 새로운 하기야 소피아를 의뢰했습니다. 537년에 완공된 이 대성당은 혁명적인 건축물이었어요. 이전에 지어진 어떤 건물보다도 큰 도명 바실리카였죠. 반짝이는 모자이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이 건축물은 콘스탄티노플의 영적이고 건축적인 왕관이 됐습니다. 기독교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힘과 문화적 정교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하기야 소피아와 함께 이 시기에는 바실리카 시스턴이라는 거대한 지하 저수지도 건설됐어요. 수백 개의 기둥이 지탱하는 이 저수지는 새로운 수로, 병원들과 함께 도시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황제의 무덤을 위한 성스러운 장소들도 재건됐죠.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의 행정 수도일 뿐만 아니라 세계 상업과 문화에 번성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동서양의 교차로였던 거죠. 전략적 위치 덕분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골든 혼 항구에는 중국산 비단과 향신료, 인도산 상품, 이집트산 곡물, 러시아 스텝에서 가져온 모피, 그리고 지중해산 와인과 올리브유를 실은 상선들이 가득했습니다. 교육과 예술도 번창했죠. 콘스탄티노플은 제국의 대학과 도서관이 고전 그리스와 로마 지식을 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더 넓은 비잔티국 전체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7세기와 8세기에 페르시아의 공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무슬림 아랍군이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빠르게 정복하며 도시를 향해 진격해왔어요. 우마이야 칼리프국은 674년과 717년 두 차례에 걸쳐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도시를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리스 화염이라는 비밀 무기 덕분이었어요. 거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액체를 화염 방사기 같은 장치에서 발사하는 무기였죠. 하지만 외부 위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정치적,
종교적 격변을 견뎌야 했어요. 비잔틴 황제들은 어지러울 정도로 자주 일어났다 쓰러졌습니다. 대부분 궁정 쿠데타나 군사 반란의 결과였죠. 특히 격렬한 논쟁 중 하나는 8세기와 9세기의 성상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726년 레오 3세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이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성스러운 이미지 숭배를 금지했어요. 수십 년 동안 도시는 복잡한 모자이크와 그림들이 파괴되거나 제거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상 파괴파 황제들과 성상 옹호파 신봉자들 사이에 균열이 깊어졌죠. 결국 옹호파가 승리했고 843년 정교회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콘 사용이 복원되면서 한때 빛나던 새로운 모자이크들이 다시 하기야 소피아의 천장을 장식했어요. 9세기 초반 마케도니아 황조의 등장은 콘스탄티노플의 부흥과 두 번째 황금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국이 안정되고 옛 영토 일부를 되찾았어요. 도시의 인구는 다시 증가했고 부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문화 교류가 꽃피었습니다. 알려진 세계의 끝에서 온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과 접촉했죠. 흑해 건너편에서는 신흥 키예프 루스가 도시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고 콘스탄티노플과 그 부를 점령하려다 실패했지만 루스는 이후 무역과 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루스는 북유럽 정착민과 동슬라브인의 혼합체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정착했어요. 루스와의 접촉은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콘스탄티노플을 바이킹 세계의 더 넓은 영향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도시는 북유럽에서 미클라가르드라는 위대한 도시로 알려지게 됐죠. 스칸디나비아와 루스 상인들은 강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모피, 밀락, 호박, 노예를 드네프르강과 볼가강을 통해 흑해로 운반했어요. 이들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받은 비단, 와인, 동전과 교환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바랑기안 근위대가 탄생했어요. 10세기 후반 황제의 정예 도끼 들기 친위 부대였죠. 988년경 바실리우스 2세 치하에서 공식화된 이 전사들은 처음에 키예프 루스에서 모집됐습니다. 근위대는 맹렬한 전투력, 철같은 규율, 황제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으로 매우 유명해졌어요. 곧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고향에서 모집된 이들도 포함됐고 나중에는 1066년 노르만의 잉글랜드 침공 이후 추방된 앵글로색슨 전사들까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번영의 과시 아래서 새 천년이 밝으면서 콘스탄티노플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054년 기독교 세계는 대분열로 알려진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신학적 차이에서 시작된 것이 빠르게 정치적 경쟁으로 격화됐고 결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 서방과 정교회 동방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과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으로 말이에요. 당시 많은 이들이 이를 사소한 종교 논쟁으로 여겼지만 이 분열에 의도치 않은 결과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고 궁극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죠. 1071년 동쪽에서 진격하는 셀주크 티르크 군과의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이 참담하게 패배한 후 콘스탄티노플은 갑자기 훨씬 더 적대적인 환경에 처하게 됐어요. 티르크의 압력에 대응해 비잔틴 황제들은 서유럽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이 우연히 십자군 전쟁의 발발을 촉발시켰어요. 예루살렘을 무슬림 통제로부터 되찾으려는 열망에 힘입어 라틴 기독교 군대들이 성지로 가는 길에 콘스탄티노플을 경유하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가톨릭 라틴인과 정교회 그리스인 사이의 관계가 다소 우호적이었습니다.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 황제는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첫 번째 십자군을 보스포러스 해협 너머로 다양하게 이송했어요.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접촉이 12세기 내내 깊어지면서 불신이 심화됐습니다. 깊은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이었죠. 1202년 제4차 십자군이 조직됐어요. 1187년 성지를 장악한 무슬림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원정대의 초기 계획은 이집트로 항해한 뒤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일련의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십자군 군대는 대신 콘스탄티노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유럽인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 적대감과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이는 십자군의 해상 수송을 조직한 베네치아 공화국에 의해 더욱 악화됐죠. 함대가 콘스탄티노플 해안에 도착했고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 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도시가 기독교 십자군에 의해 약탈되고 파괴됐어요. 1204년 4월 3일 동안 그들은 자비 없이 약탈과 훼손을 벌였습니다. 교회들은 금빛 유물을 모두 빼앗겼죠. 성스러운 하기야 소피아는 모독당했고 궁전과 집들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전 조각상부터 기독교 유물까지 귀중한 보물들이 광난에 빠진 십자군들에 의해 운반됐어요. 이 중 많은 것들이 서유럽 대성당으로 보내졌는데 유명한 청동말들도 포함됐습니다. 히포드롬에 있던 이 조각상들은 베네치아로 보내져 성 마르코 대성당 입구를 장식하게 됐죠. 9세기 동안 동로마 제국의 자랑스러운 수도로 자리 잡았고 기독교 세계 전역에서 가장 큰 경이로움이었던 도시는 연기 나는 폐허로 남겨졌습니다. 약탈 이후 십자군은 이전 비잔틴 제국 영토 대부분에 라틴 제국을 세웠어요. 콘스탄티노플이 수도로 남았고 로마 가톨릭 성직자가 한때 하기야 소피아에서 일하던 정교회 사제들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라틴 제국은 불안정했고 원주민 그리스 인구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없었죠.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1261년 망명한 비잔틴 군대가 미카엘 8세 팔레올로고스의 지휘 아래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하고 비잔틴 제국을 복원했습니다. 비록 예전의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말이에요. 도시의 많은 부분이 폐허나 심지어 들판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4차 십자군 원정 전에는 약 52만 명이었던 인구가 약 5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복권된 비잔틴 황제들은 13세기와 14세기 동안 수도를 부흥시키려 시도했죠. 교회를 수리하고 유명한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복원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오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콘스탄티노플과 비잔틴 제국의 잔존 세력은 모두 극적으로 약화됐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말이죠. 14세기 후반 비잔틴 제국은 사실상 아나톨리아에서 출현한 오스만 티르크의 팽창에 의해 사방에서 포위됐습니다. 이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은 무슬림 오스만의 바다 한가운데 기독교가 지배하는 섬으로 남게 됐죠. 오스만 튀르크군은 15세기 초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원정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453년 마침내 불가피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젊고 결연한 오스만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포위전을 개시하며 비잔틴 제국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4월 6일 메흐메드의 거대한 군대는 10만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거대한 대포로 육지 성벽을 포격하기 시작했어요. 콘스탄티누스 11세 팔레올로고스 황제가 이끄는 비잔틴 수비대는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죠. 방어병은 약 300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감하게 도시를 방어했어요. 7주간의 포위 끝에 5월 29일 최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메흐메드의 군대가 성벽을 돌파하며 도시로 진입했죠. 이어진 격렬한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 11세 황제는 보라색 황실 장식을 벗고 전투의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전투 중 전사한 거죠. 그의 죽음과 함께 콘스탄티노플과 비잔틴 제국은 거의 1130년에 걸친 연속적인 존재를 마감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정복과 함께 도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메흐메드 2세는 그 직후 콘스탄티노플을 성장하는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동 아래 경외심에 잠겨서서 메흐메드는 대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하라고 명령했죠. 도시의 종교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도시 이름은 공식적으로 콘스타티니에로 남았는데 이는 오스만식 콘스탄티노플 형태였어요. 하지만 점차 이스탄불이 더 일반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 인구 사이에서 도시를 의미하던 용어였거든요.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즉시 도시를 재인구화하고 재건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는 제국 전역에서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초대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도시의 텅 빈 거리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여러 지역에 정착시킨 거죠. 정복 당시 약 5만 2천 명으로 낮았던 인구는 수십 년 만에 여러 배로 급증했어요. 이스탄불은 새로운 역동적인 제국의 수도로 번성했고 곧 새 대륙에 걸쳐 확장될 제국의 심장부가 됐습니다. 정복 술탄은 옛 비잔틴 아크로폴리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을 위한 새 궁전을 지었어요. 최고급 토카프 궁전의 건축은 1460년대에 시작되어 세대를 거치며 여러 술탄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확장됐습니다. 유럽 궁전들과 달리 토카프는 단일한 기념비적 건물이 아니었어요. 광활한 안뜰 복합체였고 정원과 파빌리온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보스포러스를 내려다보는 평화로운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이 시기에 도시의 그랜드 바자르도 세웠는데 결국 거대한 지붕 있는 시장으로 성장했어요. 미로 같은 상점들이 있는 곳으로 상인들이 보석, 향신료, 직물,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품을 거래했죠. 도시의 상업 중심지로서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술탄은 또한 모스크, 학교, 목욕탕, 카라반세라이 건설도 후원했어요. 이슬람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비잔틴 유산을 포함하고 존중하는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메흐메드는 오스만 통치하에 있었지만 그리스 정교회가 도시에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했어요. 물론 감독을 받긴 했지만요.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 교회도 총대주 교구를 설립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특히 1492년 스페인 추방 이후 환영받았어요. 많은 추방된 유대인들이 오스만 영토로 피신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스탄불은 무슬림 통치하에 다문화 중심지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기독교인과 유대인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세기 초반은 오스만 이스탄불 영광의 정점이었어요.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1500년대 중반 이 도시는 62만에서 73명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 수도들과 경쟁하거나 심지어 능가하기도 했죠. 술탄 술레이만 대제는 이 황금기를 이끌었고 예술과 건축의 훌륭한 후원자였어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미마르 신안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오스만 건축가일 겁니다. 신안은 예니체리 장교로 시작했지만 건축 재능을 인정받아 수석 왕실 건축가로 임명된 후 제국 전역에 수백 개의 건축물을 설계했어요. 이스탄불에서 말이죠. 그의 걸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1557년에 완공된 술레이마니의 모스크 단지였습니다. 도시의 세 번째 언덕에 위치한 이 웅장한 돔 모스크는 술탄 술레이만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어요. 곧이어 다른 유명한 모스크들도 뒤따랐는데 술탄 아흐메드 1세가 17세기 초 아름다운 블루 모스크 건축을 명령하면서였죠. 정말 경건한 기초와 건축 후원이 돔과 미나레트로 도시를 가득 채워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오스만 미학과 비잔틴 잔재가 융합된 곳이었어요. 오스만 이스탄불의 삶은 활기찼습니다. 토카프 궁전은 황실 의식으로 북적거렸죠. 위대한 방문객들과 관리들이 성스러운 방에서 회의를 열었고 예니체리 경비병들이 정원을 순찰했습니다. 외딴 안뜰 안에는 술탄 가족과 후궁들이 있는 황실 하렘이 있었어요. 호화롭게 생활했죠. 도시 전역의 거리는 다양한 인구로 가득했습니다. 티르크크 관리들과 군인, 페르시아와 아랍 학자들, 그리스와 아르메니아 상인들이 있었어요. 베네치아와 프랑스 외교관들, 화려한 옷차림의 데르비시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수많은 장인과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커피하우스가 인기 있는 사교 중심지가 됐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이야기꾼이나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라비아에서 온 자극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제국처럼
오스만 제국도 결국 수세기 동안의 지배 이후 쇠퇴했어요. 17세기 후반과 18세기경 군사적 패배와 행정 침체로 인해 유럽 동시대인들은 이를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스탄불은 여러 방식으로 이러한 쇠퇴를 경험했죠. 경제적 부담, 기술 지연, 그리고 때때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권력의 중심지로 남아 시대의 변화에 적응했어요.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오스만 통치자들은 제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 현대 세계에 발맞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가 된 이스탄불은 탄지마트 개혁과 서구화의 영향을 받았죠. 마흐무드 2세와 압딜메지드 1세 같은 술탄들은 유럽식 건축을 도입하는 등 오스만 사회의 모든 측면을 현대화하고자 했어요. 전통적인 목조 오스만 주택과 소박한 공공 건물들이 웅장한 유럽식 신고전주의 행정 건물 바로크 양식의 모스크와 극장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골든혼 인근 베오울루 지구는 많은 유럽 외교관과 상인들이 거주하는 세련된 거리가 됐어요. 유명한 갈라타 탑은 원래 1348년에 세워진 중세 제노바 감시탑이었는데 이제는 외국 은행과 서구 운영 기업들이 입주한 새 건물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보여주는 거죠. 술탄들도 19세기 동안 주거 환경을 현대화하려 했어요. 1856년 술탄 압딜메지드 1세는 톱카프 궁전에서 보스포러스 해안에 새로 지어진 돌마바흐체 궁전으로 왕실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 건물은 유럽 신고전주의와 바로크 융합 스타일로 설계됐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 웅장한 계단, 화려한 무도회장이 특징이었죠. 파리와 빈의 왕실 거주지를 본떠 만든 거였습니다. 기술 발전도 도시에 찾아왔어요. 1875년 이스탄불은 튀넬로 알려진 단선 지하 푸니쿨라 노선을 개통했는데 런던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말이 끄는 트램이 거리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는 전기화된 차량들로 교체됐어요. 도시 거리에서 찍힌 최초의 사진들은 빅토리아 시대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프로코트를 입은 남성들이 페즈와 전통 예복을 입은 오스만 남성들과 함께 산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탄불의 오스만 지식인 장면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극받았어요. 신문들이 배포되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티르크어로, 일부는 프랑스어나 소수 언어로 개혁, 민족주의, 과학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19세기에 이르러 이스탄불은 음모의 중심지가 됐죠. 절대 권력의 술탄들은 그들의 권위가 점점 더 도전받는 것을 보았어요. 1876년 술탄 압딜 하미드 2세는 개혁파를 달래기 위해 잠시 헌법과 의회 소집을 허용했지만 곧 정지시키고 독재적으로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비밀 결사들이 결성됐고 개혁파는 그림자 속에서 음모를 꾸미며 제국을 현대화하고 술탄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어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더 큰 격변이 찾아왔습니다. 1908년 청년 티르크 혁명이 군대와 관료제 내 진보적 세력에 의해 발발했고 술탄 압딜하미드 2세는 헌법을 복원하도록 강제됐어요. 이스탄불은 잠시 민주주의와 개혁 시대의 약속에 기뻐했지만 이후 세월은 더욱 격동적이었습니다. 1914년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사에 휘말렸거든요. 국가의 수도인 이스탄불은 전시 동원과 1915년 갈리폴리 전투 등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의 현장이기도 했어요. 침공하는 연합군에 맞서 싸웠죠. 전반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탄불과 오스만 제국에 매우 참혹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전선에서 패배한 후 오스만 제국은 1918년 10월 휴전을 맺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연합군이 11월에 이스탄불을 점령했어요. 그 후 몇 년간 도시는 사실상 외국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거리를 순찰했고 군함들이 보스포러스에 위협적으로 정박해 있었죠. 한때 최고였던 오스만 정부는 이제 승리한 외세의 감시하에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잔존 영토를 분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1920년 세브르 조약의 가혹한 조건은
심지어 이스탄불 자체를 국제구역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스탄불이 점령되어 있는 동안에도 터키의 저항이 싹트고 있었어요. 무스타파 케말 파샤, 후에 아타트르크로 알려진 오스만 군 장교이자 갈리폴리 전역의 영웅이 1919년 터키 독립전쟁을 주도하며 저항 세력을 결집시켰습니다. 이스탄불은 도시를 점령한 외국 세력 덕분에 분쟁의 영향을 대체로 비교적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1922년까지 터키 민족주의자들은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새로운 평화 협상을 강요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지치고 터키의 단결에 직면해 철수에 동의했죠. 1923년 7월 로잔 조약이 체결된 후 10월에 이스탄불 점령이 종료됐습니다. 이 조약은 터키 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또한 극적인 역사적 전환점으로 오스만 술탄국이 폐지됐습니다. 마지막 술탄 메흐메드 6세는 이스탄불을 떠나 영국 선박을 타고 망명길에 올랐고 623년에 왕조가 끝났어요. 터키 공화국은 1923년 10월 29일에 선포됐고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가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공화국은 수도를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옮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콘스탄티누스가 도시를 세운 이래 거의 16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도시가 수도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후 이스탄불은 갑자기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고 정부 중심지가 아니게 됐죠. 인구는 크게 감소하여 약 52만 명에 이르렀는데 1914년에 100만 명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수치였습니다. 이 인구 변화에 더해진 것은 그리스 정교회 인구의 이주였어요. 이스탄불의 그리스인들은 1923년 그리스 터키 인구 교환이라는 엄청난 혼란에서 제외됐지만 도시 내 모든 소수 민족의 삶은 터키 민족주의의 물결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스탄불은 한때 다양한 민족이 혼합된 것으로 유명했지만 훨씬 더 동질적인 터키 무슬림 성격을 띠게 됐어요. 한편 아타트르크의 지도 아래 터키는 급속한 현대화와 세속화를 추진했고 이스탄불은 분명히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교학교는 폐쇄됐고 샤리아 법원은 세속법으로 대체됐어요. 아타트르크는 오스만 제국과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1928년에는 터키어의 아랍 문자가 새로운 라틴 알파벳으로 대체됐고 이스탄불의 인쇄소와 신문들이 이를 신속히 채택했죠. 결정적으로 1930년 3월 28일 콘스탄티노플은 공식적으로 이스탄불로 알려지게 됐어요. 터키 정부가 새 이름 사용을 의무화하는 우편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여성들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됐고 베일을 벗도록 격려받았으며 한때 전지휘적이었던 폐지는 금지됐습니다. 이스탄불의 역할은 터키의 상업 및 문화 중시지로 옮겨갔고 앙카라가 권력과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맡았어요. 이러한 현대화 추진력은 20세기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시는 큰 도시 변화를 겪었죠. 넓은 대로가 고대 구역을 통과하여 개통됐어요. 탁심 광장이 조성됐고 1973년에는 첫 보스포러스 해협다리가 개통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처음으로 도로로 연결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이스탄불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했어요. 아나톨리아 마을에서 이주민들이 도시에 급성장하는 공장과 기업에서의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빠르고 종종 통제되지 않은 팽창이 일어났죠. 1960년 156만 명이었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동네들이 생겨났고 2000년까지 10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새 천년 초반 도시는 북부의 현대식 고층 빌딩과 비즈니스 센터가 건설되면서 터키의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어요. 오늘날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시티 중 하나로 15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이 더 현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일종의 갈림길에 서 있긴 하지만 도시의 정치적, 지리적, 역사적 위치는 어떤 방향으로든 앞으로의 전망에서 이스탄불을 계속해서 형성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정의해왔던 그 힘들에 의해 말이죠. 항상 그랬듯이 대륙 사이에 서 있고 동서양이 만나는 문명들의 교차로로서요.